일단 이렇게 좋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뭔가를 알려드리고 이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정말 마음을 나누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같이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중독하면 약간 무겁지 않나요? 예, 난 중독 아닌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독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쁜 습관 하면 좀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새해 되면은 다들 이렇게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바꿔보겠다. 근데 그게 며칠 가나요? 3일. 예, 3일 가죠. 예, 3일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제 그런 나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내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어떤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떤 때 항상 가장 즐거운지. 예배 드릴 때인가요? 아마 각자가 가장 즐거운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즐거울 때, 이런 거 할 때. 예. 그중에 혹시 뭐 술 드실 때나 혹시 도박하실 때가 가장 즐겁다고 하면 이제 그런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건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는 많은 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독이라는 그런 거를 물론 이제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은 제가 중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렇죠.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중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방이에요. 예방. 그렇게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안 되려면은 그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실체를. 그래서 오늘은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결국은 제가 2주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는 더 중요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나 스스로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독과 어떤 연관이 있고 예,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라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따분하실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예,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사실은 중독은 저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은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할 때는 제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독은 그러니까 저하고도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1993년도에 이제 대학을 입학해서 처음 이제 자원봉사를 정신과 병원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근데 정신과 병원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우울증, 정신분열증 뭐 이런 분들이 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반이 알코올 중독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사실은 여기 우리 그냥 술 되게 많이 마시잖아요. 뭐 이렇게 어디서든지 많이 마시는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셔서 이렇게 병원까지 와 있다는 게 저는 그때는 되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처음 들어간 병원도 이제 알코올 환자분들이 반 이상인 이제 그런 병원에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알코올 중독이 정말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저희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좋아하실까? 왜 술을 드시면 밥을 안 드실까? 왜 술을 드시면 가족들이 다 모아놓고 이렇게 괴롭히실까? 그러니까 되게 그게 의문이었는데 결국은 저희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기 연민이 많으셨어요. 너네가 자식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너네가 더 잘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는 거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알코올 중독에 걸리셨었구나. 근데 되게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저희 셋째 삼촌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셋째 삼촌은 술을 마시면은 굉장히 폭력적이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술을 마시고 집에 오시면 저는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두 분이 같은 병을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저희 셋째 삼촌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정말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되셨어요. 어떤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으시면서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결국은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멀리 있는 일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하고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독으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도 나 스스로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나한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내가 더 추구하는 게 뭔지를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이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중독이 유래가 뭐냐면요. 라틴어로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느 곳에 갇히다, 노예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술 드시는 분들 본인이 술의 노예라는 생각을 하시고 드실까요? 항상 하시는 얘기가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여쭤보면은 저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거는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얼마든지 끊을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느 곳에 갇히거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어원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떠한 물질이나 행동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의존이 돼 있는 거예요. 의존이 돼 있어서 스스로 어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독의 큰 문제는 뭐냐면요. 뭔가 우리의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기를 부여하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해치는 게 바로 중독의 문제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중독이 된다고 하나요? 중독을 한다고 하나요? 된다고 하죠. 된다라는 거는 능동적인 의미예요? 수동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독이 된다는 거, 나쁜 습관에 빠져 있다는 거는 결국 뭔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져 있고 통제가 안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중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중독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중독이 뭔지를 알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가장 내가 생각하면 즐거운 것. 그건 바로 뭐냐면요. 갈망이에요. 갈망. 갈망은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갈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걸 하고 싶겠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갈망이 생기는데요.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이제 술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강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갈망과 강박적 사용의 특징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성이라는 건데요. 우리 보통 그러죠. 술이 세졌다. 그렇죠? 술이 세졌다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한 잔만 마셔도 취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한 잔 가도 취해지나요? 아니죠. 두 잔을 마셔 취해지고 세 잔을 마셔 취해지고 물론 알코올 중독은 나중에 몸이 이제 안 따라와서 더 이상 그게 안 되긴 하지만 뭐든지 내성이라는 거는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처음으로 만족되던 거로는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인터넷도 1시간 사용하던 걸로 만족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1시간으로 만족이 안 되고 2시간을 해야 되고 3시간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걸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특징이 금단 증상이에요. 금단 증상이 뭐냐면요. 뭔가를 하다가 그걸 멈춰요. 예를 들면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못 만나면 어때요? 지금 여긴 연애하시는 분들이 아마 별로 없어가지고 그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한참 연애할 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못 만나요. 그럼 어때요? 되게 보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걱정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딴 사람이 생겼나 뭐 불안하기도 하고 못 만나게 되면요.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뭔가를 하다가 못 하게 됐을 때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많이 그런 게 막 식은땀이 나다라든지 몸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진다든지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보면은 애인을 사귈 때랑 비슷해요. 연애했던 기억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예,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보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한 번 만나는 걸로 안 되고 더 많이 만나고 싶고 안 만나면 괴롭고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애인과도 같은데 문제는 애인이 좀 안 좋은 애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가족과의 관계 경제적인 거, 직업적인 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초래하게 돼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는데 가족들이 그것 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중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와서 그래요.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상담하고 있는 아이인데 걔는 방학 때는 인터넷을 12시간을 해요, 게임을. 그래서 너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엄마가 뭐라 안 하시니? 그랬더니 엄마가 문제가 있대요.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엄마가 너무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중독은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면서 우리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처음에 주는 즐거움, 행복감, 쾌락 그건 어때요? 점점 갈수록 계속 줄어들죠. 그러면서 그 새가 모양이 형태나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이제 점점 병들어가죠. 그리고 결국 그게 주는 즐거움보다 본인이 이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추구하게 되는 이게 바로 중독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왜 빠지는가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게 바로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내가 원하는 거, 내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게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다루고 싶은 게 즉각적인 보상이나 쾌락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 이게 어떤 이제 사실은 술 마시면 어때요? 바로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뭔가 이 중독되는 물질을 보면은 대부분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거예요. 공부에 중독된 사람 있나요? 예, 별로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본인의 노력이 필요해요. 뭔가 능동적인 노력. 그렇죠? 근데 이런 술이나 도박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어때요? 하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굉장히 쉽죠.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만족을 주죠. 쾌락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쾌락과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쾌락이라는 거는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내가 뭔가 원하는 걸 바로 받을 때 느끼는 게 이제 쾌락이죠. 쾌락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행복이라는 게 쉽게 얻어지나요? 쾌락과 행복 어떤 게 더 얻기 쉬운가요? 쾌락, 그렇죠? 쾌락은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속적인 감정이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은 쾌락인가요? 아니면 행복인가요? 그렇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얻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뭔가를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뭔가 행복보다는 쾌락을 원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중독에 빠지기 쉽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건 되게 오래된 실험인데 쥐의 이제 뇌에다가 여러 부분에다가 전기 자극을 준 거죠. 쥐마다 다 다른 부분에다가 이렇게 전기 자극을 하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뇌에 이렇게 자극이 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쥐들마다 반응이 되게 다르겠죠. 근데 어떤 쥐가 너무너무 막 계속 누르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뇌의 어떤 자극, 요 부분을 누르면 도파민이라는 뭔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부분은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뭔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걸 할 때 이게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평상시에는 별로 의욕도 없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뭔가 자기가 하나에 빠지면, 특히나 뭔가 쾌락적인 행동에 빠지면 거기 푹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몰입하게 되죠. 왜 그러면 본인이 평상시에 즐겁거나 행복한 느낌이 별로 없다가 뭔가를 했는데 딱 건드려지는 거예요. 아, 즐겁네, 좋네.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푹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근데 도파민이 좀 높은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 그게 막 자기한테 강렬하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파민도 이제 어떤 중독이랑 관련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사실은 다들 스트레스 받으시죠. 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라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고 뭐 화도 나고 불쾌한 느낌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느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그거를 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옆에 분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걸 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때 술 드신대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잊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잊게 해주고 잊어버리게 해주고 잠깐 이제 그걸 놓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신 술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건 이제 어린 왕자라는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린 왕자가 여러 행성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해요. 거기 한 행성에 갔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울한 표정으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 물었어요. 아저씨 왜 술을 마셔요? 그랬더니 술꾼이 잊기 위해서 마신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뭘 잊기 위해서인가요? 그랬더니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지. 그래서 뭐가 부끄럽나 그랬더니 내가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런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자신의 감정, 자신의 힘든 거를 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중독에는 이런 물질 중독이라고 해서 알코올이나 약물 등 뭔가를 이제 이렇게 물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 중독이라고 해서 인터넷, 게임, 도박 이런 행동을 통한 이제 어떤 행동에 우리가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알코올 중독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알코올 중독 역시 되게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요. 아까 그걸 똑같이 갖고 있어요.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 잔 가지고 안 되고 2잔 마셔야 되고 점점 양이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안 마시면 불안해지거나 이런 거. 술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혹은 주변 분들이 과연 알코올 중독인가 아닌가를 한번 여기 이제 항목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이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술로 해결하려고 한다. 혼자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 술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술을 마신다. 취기가 오르면 계속 마시고 싶어 한다.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면 거의 참지를 못한다. 1년 동안 2번 이상 필름이 끊긴 적이 있다.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술이 뭔가 문제가 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술로 인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지장이 생긴다. 그리고 술로 인해서 배우자든 가족이든 뭔가 이제 하면 안 된다, 뭐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든지, 술이 깨면 뭐 땀이 난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불안해진다든지 이런 뭐 잠을 못 잔다든지, 술이 깨면 뭐 공포나 뭐 헛것이 보인다든지, 술로 인해서 뭔가 몸이 다친 적이 있다라든지, 이 중에서 만약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시끄럽게 떠들게 되고, 그러니까 술 드신 분들이 여러 유형이 있지만 굉장히 막 말씀이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논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횡설수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 몸의 감각이 없어지고 말할 때 기억이 안 나요. 혀가 꼬부라지고요. 그렇죠? 발음이 부정확해지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참지를 못하게 되죠. 감정이 막 이렇게 평상시에 되게 얌전하신 분들이 술 드시고 나서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다음에 필름이 끊기는 거는 이 기억을 담당하는 곳에 지금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이제 비틀비틀 걷고 혀가 꼬부라지는 거는 이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소뇌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그런 술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와 알코올 중독자의 뇌가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뇌가 다 차 있죠. 꽉꽉. 그렇죠? 근데 알코올 중독인 분은 굉장히 지금 메말라 있죠. 그리고 굉장히 위축된 상태이죠.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뇌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뇌 기능이 사실은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뭐 몸이 안 좋고 이런 건 웬만한 건 의료적인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해소가 되잖아요.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뇌는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대체가 안 돼요. 재생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술을 통해서 이렇게 뇌가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거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몸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뭐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알코올성 정신장애라든지 뭐 몸에 뭐 간암 뭐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보면은 술이 주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정신과를 가시는 게 아니라 주로 어느 병원에 가셨냐면 어느 병원 가셨을 것 같아요? 내과. 예, 간이 안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간이고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간경변이 된 간이에요. 좀 어떤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거. 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마셔요. 그냥 처음에는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다가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 필름이 끊겨요. 그러면서 조절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다가 점점 이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금단을 증상하게 되고 최악의 경험이라고 하면은 결국 몸이 망가지거나 가족들이 떠나거나 직업을 잃게 되거나 이런 이제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여기까지 내려오기까지 문제가 뭐냐면요. 본인이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료도 받지 않고 뭔가 본인도 끊으려고 노력은 해보고 잠시는 끊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끝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질병임을 안다.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노력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알고 계신지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과음 시 필름이 끊기는 것은 뇌세포 손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아, 있다. 맞아요. 예, 맞아 있어요. 필름이 끊기는 거는 이제 뇌세포가 점점 손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와 같이 그래서 요즘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30대나 40대에도 그런 치매 증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적정한 음주라면 매일 마셔도 된다. 어떨까요? 맞나요?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 마시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습관적으로 마시는 게 결국은 중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양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불면증 잠자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잠을 자기 위해서 마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 혹시 잠이 어떨까요? 이게 불면증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요? 경험을 해보신 경험을 해보신 건지 아니면 너무 똑똑하셔서 다 예측을 하시는 건지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잠이 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잠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요. 자꾸 중간에 깬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되게 하고, 또 하나 문제는 금단 증상.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게 되면은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를 되게 심하게 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술이라는 게 잠자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그런 게 되겠죠. 잠깐만요. 술 마시면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목소리가 많이 작아지셨는데요.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이건 모범 답안이고 사실은 속으로는 그래도 스트레스 도움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도 우리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되게 많이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부님들도 보면은 막 집안일, 남편에 대한 거, 뭐 아이에 대한 거 막 힘들고 막 그러면 이제 술을 통해서 뭔가 그런 걸 해소하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경험이 없으시다고, 예, 없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한번 볼게요. 알코올이라는 거는 중추신경 억제제예요.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곳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떤가요? 기분이 상쾌한가요? 예, 굉장히 좀 괴롭죠. 그러면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대뇌 활동을 그러니까 저지시켜서 못하게 해서 잠시 마비는 시켜놓는 거지만, 근본적인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합리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막걸리처럼 되게 약한 뭐 칵테일 뭐 이런 거 마시면 예, 알코올 중독이 안 걸린다. 어떨까요? 어떨까요? 예, 아, 나는 그냥 조금 예, 약한 걸로 마시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예. 어때요?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예. 다 똑똑하신 분들만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도수가 약하다 하더라도 마시는 양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도수가 낮은 술에 의해서도 어떤 중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은 매일 술 마시는 사람, 술에 대한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나처럼 이제 가끔 마시고 조절해서 마시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떨까요? 가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일 마시는 건 아니다. 알코올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이제 막 헷갈리시죠? 예? 어떨 것 같아요? 중독은 아니다.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 안 마시더라도 마실 때 조절이 안 된다. 그건 어때요? 중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기에는 술 마시는 이제 양이랑 횟수가 그러니까 많아지는데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조절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시기가 있어요. 처음엔 조절이 되다가 점점 조절이 됐다 안 됐다 하다가 나중엔 아예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느낌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뭐였나요? 네 가지 증상이, 하나가 내성, 점점 그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갈망이 생기고, 금단 증상이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관계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 중에 뭐가 하나 걸리면 아, 좀 위험하다라고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마시는데도 이제 술이 안 취한 사람 있잖아요. 술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코올 중독에 안 걸린다. 그런 분들 계시고, 나는 술이 세서 알코올 중독 안 걸린다. 어떨 것 같아요? 걸린다? 예. 예, 여기가 교회라서 제가 막 이런 부분을 막 직접 대고 막 여쭤보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면요, 술을 많이 마시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몸에서 그만큼 익숙해진 거거든요. 근데 몸은 더 많이 망가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술이 세다고 생각하고 많이 마시기 때문에 결국 몸은 더 나빠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뭐 술을 많이 마셨거나 유전적으로 그렇게 술을 마셔도 잘 안 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중독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술을
그런 분들 계세요. 한 잔만 마셔도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스스로도 좀 조절을 하시게 되는데, 술이 세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이제 자랑처럼 이렇게 되게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러면 더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단주를 10년 이상, 나 이제 술 끊은 지 10년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술을 좀 마셔도 되겠죠.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됐다가 내가 10년에 술을 안 마셨어요. 그 다음에는 치유가 된 건가요? 된 건가요? 안 될 건가요? 이게 뭐냐면요. 술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의지만으로 잘 안 된다는 건데요. 결국은 뇌에서 뭔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부분이 망가진 거거든요. 술을 하도 많이 마시니까 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망가진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우리 몸은 고칠 수 있죠. 그렇죠? 간이 안 좋아지면 뭐 간을 치료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뇌세포는 망가진 거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시 또 술을 아무리 10년을 안 마시고 20년을 안 마셔도 알코올 중독으로 이미 그런 이제 조절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다시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년을 안 드셨어도 다시 마시게 되면 그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조절을 잘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망가진 건데요. 덜 망가진 건데요. 조금 더 드시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아직까지는 가족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어. 아직까지는 직업을 잃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한 조절 능력이 알코올 중독의 핵심 증상이죠.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게. 그래서 내가 조절 능력을 다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강한 의지만 있으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있나요? 의지만 가지고?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알코올 중독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본인이 힘든 거, 스트레스, 그것도 다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뭐 술로 풀어왔고, 그죠? 본인의 어떤 애인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외로우나 슬프나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 나의 애인이 되어주는 그런 건데, 이제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뇌세포가 이미 상실이 됐기, 그러니까 이제 파괴가 됐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죠. 어떤 영적인 도움, 전문적인 치료, 가족들과의 뭔가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알코올 문제는 이제 뭐 병원이나 여러 그런 곳이 있고요. 도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도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건 뭔가요? 도박. 카지노? 또 뭐가 있어요? 도박? 어떤 게 도박인가요? 경마. 그쵸? 이 도박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심지어 연구 결과에 보면 그런 연구도 있어요. 꼬마애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돈 넣고서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 딱 뽑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도박인가요, 아닌가요? 도박인가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까지 도박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런 거에 굉장히 재미를 붙인 아이들은 나중에 도박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도박이라는 게 뭐냐면요. 돈이나 뭔가 가치 있는 거를 걸고 더 많은 걸 따기 위해서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윷놀이도 뭐 화투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도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 금전을 추구하는 행위, 결과가 언제나 불확실하다. 이런 게 이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윷놀이 하면 그렇죠. 아무리 저 팀이 세 보여도 게임은 끝까지 가봐야 알죠. 그렇죠? 알 수 없는. 그래서 도박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뭐 화투, 장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게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뭐 윷놀이도 하고 우리가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도박과 아닌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놀이와 아닌 것의 차이. 뭐냐면요. 그냥 사교적인 도박과 도박 중독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그냥 그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럼 사교적 도박이에요? 병적 도박이에요? 사교적 도박, 그쵸? 잃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잃는다고 자존심이 없어지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쵸? 사교적 도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균형을 깨치지 않아요. 도박이 즐겁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가족을 내팽개친다거나 일을 안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기 일은 다 하면서 그냥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는 그냥 즐거움에 한 걸 수 있어요. 근데 이 균형이 깨진다든지 과도하게 몰입한다든지 예, 그게 정말 내 자존심과 관련이 돼서 그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박 중독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도박 중독의 하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말이에요. 누구를 속이냐면요. 상대방도 속이지만 누구를 속여요? 스스로를. 예, 이번만 하고 말아야지. 예. 도박장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혹시 아세요? 어떤 거요? 시계. 예, 맞아요. 시계가 없어요. 또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어요. 맞아요. 창문이 없고 또 하나 뭐가 없죠? 예.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예,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이 세 가지가 왜 없을까요? 네,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없는 것.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도박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괜찮지만 정말 도박 때문에 페인처럼 된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어떤 현실 감각을 찾게 되는데 거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도박이 가진 매력이 있어요. 도박은 뭐냐면요. 환상과 스릴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즉시성이 있어요. 바로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일하면은 보통은 언제 돈을 받아요? 오늘 일했어요. 오늘 당장 받나요? 한 달 후에. 그렇죠? 한 달 동안 계속 견뎌서 한 달 후에 모아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박은 어때요? 한 번 하면 바로 받죠. 바로 받고 노동은 시간제 얼마, 연봉 얼마 하면 그 정해진 게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박은 그게 있나요? 없나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노동.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박 한 번 하면은 뭐 1,000만 원 확 버는데 내가 그걸 일을 하려면은 되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 그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보상. 내가 처음에 도박할 때 보통은 좀 뭔가 처음부터 맨날 잃는데 도박을 할까요? 그렇죠. 도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땄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박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처음에 그 따는 경험을 해요. 뭔가를 보상을 받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작은 건 계속 이제 따게 되니까 그 환상에 젖는 거예요. 나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어. 내가 잃어버린 거 한 번만 잘하면 다 회복할 수 있어.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랑 똑같아요. 술이랑 우울하고 불쾌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도박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죠. 생각이 몰입이 되고 거기 이제 딴 생각, 잡생각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현실이 불만족스러울수록 자기 현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내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그런 방법이 적을수록 이런 도박에 빠져들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도박을 통해서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고 이런 환상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환상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는 꼭 돈을 딸 수 있어. 시간과 돈만 있으면 꼭 이길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도박해서 돈 많이 번 분 혹시 보셨어요? 주변에서? 예.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굴까요? 도박장 주인 맞아요. 예, 도박장 주인. 또 누가 돈을 벌죠? 예, 맞아. 딱 정답이에요. 도박장 주인이 돈을 벌죠. 또 누가 돈을 버나요? 정부에서 돈을 벌죠. 그렇죠? 예. 정부에서 그 강원랜드 만들고 나서 돈을 엄청나게 사실은 강원랜드가 만들어진 그 배경이 뭔지 혹시 아세요? 사실은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어때요?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이제 경마장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을 가져가는 건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하게 걷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 정부가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얻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건 도박장 주인과 정부다. 돈을 잃는 건 도박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처음에 몇 번 따본 그 경험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돈을 딴 경험은 굉장히 과대평가예요. 나 그렇게 돈을 땄었어.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본 거에서는 이제 잊어버리거나 아 그거는 실수였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또를 샀어요. 복권을 산다면 어느 쪽이 당첨 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렇게 번호가 1, 2, 3, 4, 5, 6 그리고 1, 7, 12, 25, 37, 44 어떤 쪽이 더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어떤 거요? 1번, 2번 2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뭔가요? 네, 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2번? 1번? 2번? 왜 2번이 더 높죠? 섞어져 있어서 맞아 섞어져 있으니까 왠지 더 이제 확률이 높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은 확률이 똑같아요. 예, 확률은 똑같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속임수죠. 우리가 왠지 추론하고 내가 맞추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또에 당첨된 확률 몇 분의 몇인가요? 예, 지금 보면은 향후 우주의 소행성, 유성, 혜성이 태양계의 행성을 파괴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복권이 당첨된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벼락에 맞은 벼락에 맞은 사람이 두 번째 벼락을 맞을 확률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벼락을 한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을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사람이 또 한 번 벼락을 맞을 확률이래요. 예, 그러니까 뭐 1,000원, 2,000원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박적인 그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이렇게도 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예, 그 확률이라는 게 특히 뭐 도박 게임에서 잭팟을 터뜨릴 확률은 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내가 복권 하나 사면서 내가 진짜 복권만 당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또 환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뭔가 몸이 이제 문제가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불구가 된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두 집단이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감정적인 그런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처음엔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올라갔다가 결국은 원래 자신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기가 항상 느꼈던 감정. 사고를 당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감정이 확 내려가요. 근데 결국은 또 다시 자기가 있던 지점으로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복권에 이제 당첨이 되게 된 문제가 그로 인한 문제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아버지 때에서 복권을 굉장히 그 당시 돈으로 한 되게 많은 1억인가를 당첨이 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복권을 사시면서 그분은 환상이 있으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복권 한번 당첨되면 이 인생 끝이다. 이런 이제 환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거의 50세가 되셨고 30년 넘게 복권을 사시는데 아직도 한 번도 복권이 당첨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독특한 경우에 이제 그거에 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성 도박자가 단지 도박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같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공황장애가 그런 거죠. 뭔가 막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고, 막 가슴이 뛰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막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그 다음에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 뭔가 법률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거랑도 굉장히 많이 맞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박을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비도박자, 저위험성 도박자, 고위험성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병적 도박자를 봤을 때 이혼율이 어때요? 점점 굉장히 높아지죠. 53.5%까지. 건강 악화도 어때요? 굉장히 높죠. 정신과적인 치료도 거의 2배 이상 경험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체포되는 확률이 거의 일반인들의 몇 배예요? 4.5에서 32.3이니까 예, 6배 이상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구속되는 확률은 몇 배예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가면.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병적 도박 자기 진단법이 있어요. 도박에 집착한다, 쾌락을 위해 노름판을 키운다, 노름판을 빠져나오는데 실패한다, 뭐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이런 것 중에 이제 5가지가 되면은 이제 병적 도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 첫 번째 단계가 승리 단계예요. 뭔가를 얻는 단계. 이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승리 단계가 지나면 항상 무슨 단계가 오나요? 손실 단계, 그 다음에 절망 단계, 그리고 포기 단계. 여기서 자살을 하거나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거나 금단 혹은 약물 사용, 정서적 고통 이런 게 이제 생길 수 있고요. 여기서 좋아진다고 하면 결심 단계, 재건 단계, 성장 단계 이렇게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가장 좋은 건 여기 포기 단계까지 오지 않는 게 좋겠죠. 다 모든 걸 다 잃기 전에 한번 저희가 또 한번 해볼까요? 도박에서 얼마큼 볼게요. 잠깐만요. 도박은 습관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 예, 맞아요. 틀려요. 도박은 치료가 어렵긴 하지만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뭔가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합법적인 도박 게임은 청소년들에게도 합법일까요? 어때요? X? 예, 맞아요. 그래서 로또나 카지노나 경마 등은 합법적인 게임, 그러니까 도박 게임이지만 20대 미만에게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왜 금지가 돼 있을까요? 그만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금지해 놓는 거죠. 이기려는 승부욕은 중독적 성향이랑 관련이 있다. 맞다. 그렇죠. 뭔가 이기려는 습관, 뭔가를 쾌감을 느끼려는 거 이런 게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동전 내기 그런 것도 다 도박에 속한다. 우리 이렇게 짤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홀수 짝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즐거움으로 하면 괜찮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병적이냐 아니면 괜찮은 거냐라고 사교적으로 괜찮은 거냐고 할 때 구분되는 게 뭔가요? 결국은 본인이 조절이 되고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런 것도 이제 조절이 안 되고 한다고 하면 이제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박이라는 거는 돈이나 가치 있는 뭔가를 걸고 다투는 모든 행위가 이제 도박이 될 수 있는 거죠. 도박을 통해서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면 더 큰 도박으로 이어지게 된다. 맞나요? 도박판이 점점 커져요. 예. 그래서 더 심각해지고 통제력이 상실이 되죠. 우리나라에 도박 문제는 별로 없다. 어때요?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나요? 한번 볼게요. 예. 2008년도예요. 2008년도 한참 전이죠. 2008년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근데 성인 인구 중에 도박 중독자가 9.5%래요.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러니까 도박은 문제가 뭐냐면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걸 숨기는 경우도 많고요.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여기 도박 중독이신 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있다라고 대답하시죠. 이게 이제 문제죠. 예. 절대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벌려면은 결국은 도박장을 운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박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부와 이제 도박장 운영하는 범죄인들, 이 사람들만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진행성 질병이고 중독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다. 어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대박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면은 다 해결돼. 이거 하나면 내 인생 펴.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도박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도박 중독은 거의 뭐 청년이나 중년층의 남성이다. 어때요? 맞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할까요? 예, 돈 있는 사람. 예, 돈 있는 사람. 예.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모든 인구층에 굉장히 골고루 있어요. 물론 이제 중년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여자분들, 뭐 노인분들, 그다음에 젊은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강원랜드에서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30대 초반 남자분이신데 그분은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도박을 해오신 청소년기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연령대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도박을 접한 다음에 중독이 굉장히 쉽게 되는 그런 또 경향이 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의 그러니까 인구를 보면 남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심각해지는 건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굉장히 빠르게 그거를 이제 흡수하게 되고 그로 인한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자분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시면 되게 심각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도박 중독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를 회피하기 위한 거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이런 모든 걸 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도박을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조심해도 결국 빠지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향에 따라 혹은 그런 상황에 따라. 그래서 이제 도박이나 이런 뭔가 중독될 수 있는 거에는 조금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그거는 여기까지 할 텐데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에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제 좀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하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